행정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법치 행정의 원리, 여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 자,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법치 국가 또는 법치 행정의 원리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법치 행정의 원리는 법치 국가 원리에서 발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 24페이지입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의 개관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나오죠. 우리 수험생들이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법규 창조력, 이건 뭐냐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일반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만든 법만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국회에서 만든 법만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뭐냐? 행정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다는 얘기예요.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률 밑에 행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법률이 행정을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국민의 기본권, 행정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근거가 없는 행정 처분이랄지 행정 행위는 불법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 행정의 원리 속에 세 가지 원칙 내지는 효력을 규정한 것이죠. 첫 번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두 번째 법률 우위의 원칙, 세 번째 법률 유보의 원칙,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제1강 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25페이지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나눠 있죠. 양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숙지할 사항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형식적 법치주의, 딱 줄 그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제정한 의거, 국회에 제정한 법에 의거해서 통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법도 따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악법도 따라야 된다, 이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면서 그랬죠. 악법도 법이다 해가지고 죽어가면서 악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것은 과거에는 통했습니다만 지금은 악법은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자, 25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의 보세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당한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당하다 그러면 뜻이 뭡니까? 위법하지 않고 불법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법, 이걸 정당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정당한 법에 의해서만 통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 사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나누는 것이 있는데, 특히 이제 5번을 보시면 행정구제에서 행정쟁송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별표를 한 2개만 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개괄주의다, 이런 말 나오죠. 행정소송 개괄주의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행정소송 열기주의라는 게 있어요. 행정소송을 열기했을 때, 열기란 건 뭡니까? 나열했을 때는 가령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괄주의로 나갔을 때는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개괄주의에 반대되는 말이 열거주의인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여기서 조심할 사항이 있어요. 행정소송 개괄주의에서는 사법심사,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지만 가능입니다. 완전히 된다는 건 아니고요.
행정소송 열기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25페이지에 5번을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주의를 채택했다. 실질적 법치국가는 뭐냐? 통치 행위가 일반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제를 해줘야 되니까 실질적인 측면을 바라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률 우회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한 B급 정도 예상 문제입니다. 자, 법률 우회 원칙 보세요. 행정에 대한 법률 침해를 방지한다. 행정이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재량행위 이런 데서 많이 침해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은 법의 근거를 둬야 되겠죠. 이걸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률 유보의 원칙과 법률 우회 원칙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그러한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26페이지 보세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뿌리를 두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법률 우회 원칙은 행정행위가 법률에 반해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이 위에 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양자는 어떤 성격에서 다릅니다. 거기 보시면은 법률 우회 원칙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소극적이라는 건 뭡니까? 방어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즉 뭐냐면 행정이 법률을 침해했을 때 행정 뭡니까? 법률은 자기의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바로 법률 우회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어떤 근거만 두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거기다 별표 하나 치세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법률 우회 원칙입니다. 반면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적용 영역이 행정법은 말이죠. 사법적인 부분도 있고 공사법이 같이 있는 부분도 있고 공법적인 부분만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법률을 들이갖다 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어디까지 법률 유보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 많이 큰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개괄적인 내용만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첫 번째가 침해 유보설이 있습니다.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침해 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행정법의 아버지가 있어요. 행정법의 아버지는 오토 마이어라고 있습니다. 오토 마이어가 행정법에서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거죠. 즉 침해가 어떤 의무의 침해가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다음은 이제 권력행정 유보설인데 이것은 권력행정이 있을 때는 모든 권력행정이 있을 때는 법률이 근거를 요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행정행위가 반드시 모든 것이 권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급부행정 유보설. 이건 뭐냐면 일반 사회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급부행정을 했을 때 어떤 급부행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급부행정 유보설은요 뭡니까 사회복지국가 원리에 부합하는 그러한 학설이 되겠죠. 다음으로 전부유보설입니다. 전부유보설은 뭐 국민주권주의라든가 의회주권주의 모든 걸 다 아울러 가지고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1-4 보면은 본질사항 유보설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사항 유보설을 다른 말로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이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계란이다 그러면 뭡니까? 노른자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노른자에 대한 어떤 처분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가 유효된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본질사항이 아닌 비본질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 근거가 되는가 안 되는가, 비본질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본질상 유보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7페이지 6번 우리나라 판례가 취하는 태도는 뭐냐? 바로 본질상 유보설, 즉 중요상 유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독일 연방재판소는요 뭡니까 칼카루 판결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사항 유보설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그러면 중요사항 유보설을 따르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거기다 이제 별표 하나만 치세요. 별표 하나 친 것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뭐 거의 없지만 그래도 불이타라고 그러죠. 갑자기 나타난 어떤 주먹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5가 되겠죠. 2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1번 보겠습니다. 수신료 금액, 수신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본질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수신료 금액 자체는 본질사항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반면에 수신료 징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왔는데 시기 및 범위는 중학교 의무교육이죠. 여러분들 헌법상의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 지금 명시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헌법상에는요 초등교육 그 다음에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교육하겠다 이런 얘기고 교육법에 보면은 무상교육은 초등 중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등교육 있잖아요. 이 시기 및 범위는 본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상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즘에 이제 로스쿨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수인데 이거 역시 본질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즉 본질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침해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뭐 한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수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또는 그 당시에 신청했던 대학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교육부죠. 교육부의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세요. 병역 복무기간이 있죠. 병역 복무기간. 이것은 본질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페이지에 과연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질상으로 본 것이 무엇이고 아닌가 이거를 잘 구별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어로 써도 죄송합니다. 툴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공격의 도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동기와 철기를 쓰는 군인이 있다. 군대가 있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철기로 무장한 철기군이 이기겠죠. 그런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총으로 싸우는 사람과 미사일이나 로켓으로 발사해서 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후자가 이기겠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리하고 견고한 도구를 가지고 시험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문항수가 예를 들어서 4문항이 나왔다. 4문항이 나왔을 때 2문항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항에서 위의 글과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 2가지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는 것이죠. 이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알고 있으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해답이 나오겠죠.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키워드 있죠. 키워드를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푼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행정법 교재를 지금 한 600페이지 정도 이렇게 줄여놨는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책의 범위를 300페이지 내지 200페이지까지 더 줄여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시험장에 가서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객관식 문제 많아야 100문제죠. 100문제인데 당락은 10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문제 정도는 정말 풀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10문제는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문제는 10문제인데 10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10문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된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요, 법률 유보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개관을 썼는데,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행정의 유형을 따질 때 급부행정이라고 했죠. 급부행정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겠죠. 그러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건 바로 뭡니까? 복지국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9페이지 급부행정 보겠습니다. 견해가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급부유보설도 있고 전부유보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견해가 나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견해가 나뉘었다는 것은 문제 출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침해 행정은 반드시 법률 유보가 있어야겠죠. 자,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라는 것은 주민 또는 일반 사인을 말하죠. 주민 또는 사인이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그 사인에 대해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려면은 뭡니까? 침해 행정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건 바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행정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이걸 보호받아야겠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뭡니까? 행정 입법이 있는데 법규 명령 말고 행정규칙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정한다, 즉 법률 근거를 불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런 판단 기준이에요. 자, 알아두시고, 자, 이 부분은 말이죠,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출제되려면은 판례까지 나가야 돼요. 자, 우리는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례가 지금 7, 80% 거의 8, 90% 막 많이 나올 때는 8, 90%인데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판례지 않습니까? 이 판례인데 판례 내용을 해석하려면은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급부행정이냐 침해행정이냐. 침해행정을 예를 들어서 법률 유배 원칙이 적용된다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 판례 내용을 분석할 때 이 판례 내용이 국민의 즉 일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가 이걸 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침해하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법상 계약 부정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게 원래 공법에서는 말이죠, 계약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계약이라는 말은 원래 사법상에서 쓰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사법적 성격이 있으니까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됐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개괄적으로 제가 개관으로 쓴 것입니다. 역시나 이 내용도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책에다가 판례를 지금 한 700개 정도를 제가 실어놨는데 이 700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할 때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지출이 있는데요. 10번 보세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말이죠, 예산안은 즉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죠. 그래서 국회에다가 주면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정액하지 못하지만 감액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산안을 확정해서 다시 정부에 주죠. 근데 정부에 주는데 그 중간에 감사원의 감사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안 같은 경우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한 나라의 살림을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법치 행정의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통치행위인데 11번 통치행위에다가 별표 3개만 치시기 바랍니다. 통치행위는 시험에 거의 자주 나오는 감초와 같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치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치행위로 인정됐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다 그러면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권리를 특히 침해했을 때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법률 유보와 구별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회 유보가 있어요. 의회 유보는 뭐냐면 공동체 의식에서 말이죠. 공동체의 어떤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반드시 국회의 동의와 의의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의회 유보다. 어떤 법률행위 할 때, 행정행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유보가 있어요. 이건 뭐냐?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행정부의 고유한 영역인데 왜 당신들 사법심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행정유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2강에서는 법치행정이 무엇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이걸 공부했고 자, 여러분 30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상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예상 문제인데 통치행위가 나와 있죠. 통치행위와 열기주와 개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치행위는 뭐냐면 국가 원수가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통치행위는 말이죠. 통치의사로 의사를 가지고 누가 바로 국가 원수가 바로 원수급도 맞습니다. 수상도 거의 맞는 얘기인데 수상도 사실 국가 원수나 다름없죠. 형식적으로는 왕 또는 대통령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상이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가 되겠죠. 통치 의사를 가지고 국가 원수가 고권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특수한 행위라고 그랬죠. 특수한 행위를 했다 했을 때는 이 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통치행위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게 되는데 행정소송이 여기에 관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열기주를 했을 때는 열기주는 뭐냐면 나열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열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통치행위 자체를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규정하기 어렵겠죠. 지금 국가 원수가 행정법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것을 만약에 통치행위 넣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국가 원수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열기주의에서는 말이죠. 통치행위 개념 자체가 인정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개괄주는 어떻습니까? 행정소송이 쭉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여기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개괄적으로 규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속에 통치행위도 소송할 수 있는가를 암묵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개괄주에서는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자, 30페이지에 의의 보시면은
자, 이런 거는 그 줄 한번 딱 긋는 게 좋습니다. 의의 보세요. 통치 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자,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삼권 분립 사상에 의해서 사법, 행정, 입법을 원래 일반 국민들이 다 뭡니까? 분리해서 자기들이 빼앗아 왔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빼앗지 못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통치행위랄지 아니면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뭡니까?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로 통치행위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프랑스 말 잘 아세요? 프랑스 말에서 공세 유대다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국참사원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뭡니까? 통치행위 개념이 처음으로 나와서 여기서 판례가 누적이 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통치행위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행위 열기주의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독일 19세기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통치행위 열기주의를 했다가 최근에는 통치행위 개괄주의로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 또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까지 논의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통치행위 개괄주의 나와 있죠. 이거는 개괄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소송에 대한 개괄주의 하다 보니까 뭡니까? 모든 그러니까 열거되지 않은 부분에까지도 사법심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통치행위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치행위 개괄주의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통치행위는 특수한 경우의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뉘앙스가 다른 행정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정행위는 뭡니까? 일반 국가라든가 공공단체가 일반 사인에 대해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죠. 그러나 대통령이라든가 국가 원수가 하는 특수한 경우의 행정행위, 즉 통치 의사를 가지고 한 행정행위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1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중요 페이지를 좀 해주세요.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이 있어요. 즉 사법심사가 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학설이 있는데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학설이 나오면은 참 괴롭죠. 특히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학설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갑자기 프랑스 말, 독일 말 나오니까 영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권력 분립설이 있어요. 권력 분립설은 통치행위는 정치 문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치 문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정치 문제니까 법에서 타치하면 안 된다. 이런 학설이 권력 분립설입니다. 즉 내재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학설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수박 겉 읽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자제설이 있어요. 국가 원수가 말이죠. 행정행위 했는데 사법부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행정부 수반, 즉 대통령의 권한이 큰 나라죠. 이런 나라에서는 사법부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 자유재량 행위설인데 통치행위는 정치적 재량 행위다. 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통치행위를 너무 자유재량으로 봤으니까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대권행위설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영국의 왕의 권한을 상징해서 대권행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즉 왕이 자기 전단적으로 정치를 하는데 왜 사법심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통치행위 독자성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통치행위는 독자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 행정행위와 다르게 사법심사를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고 특히 말이죠. 권력분립설과 사법부 자제설 이 부분을 조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2페이지입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판단인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보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대법원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남북 정상회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는 계엄 선포가 잘 됐는가, 부당한가, 당연한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죠. 여기는 통치행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인데 최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마지막 보루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헌법적 기관이죠. 거기 보시면은 물론 다 암기를 해야겠죠. 거기 보면은 2번을 보세요.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것은 통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뭡니까? 자이툰 부대를 통해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것은 파병하는 것은 통치행위다, 통치행위에 해당하니까 사법심사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됐던 것이 바로 신행정수도법입니다. 여러분들 신행정수도법 매우 중요한데 세종시가 되겠죠. 세종특별자치도자치시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수도가 빠지고 특별시로 바뀌었죠. 그죠? 우리나라는 특별시가 지금 2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치시입니다. 자치시. 그래서 신행정수도법에 대해서 이게 과연 통치행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재를 볼 때 통치행위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명확하게 구별해야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잘 숙지해 주시고 특히 신행정수도법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2-1 통치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왼쪽에 제목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인정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정하겠다는 설도 있고 안 하겠다는 설도 있죠.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33페이지입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자 보상에다가 동그라미 안 치세요. 보상. 보상은 손실보상이 되겠죠.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은 뭡니까? 국가기관에 의해서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상대방, 즉 사인이 특별한 희생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특별희생이론입니다. 그래서 특별희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치행위인 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통치행위가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가 33페이지입니다. 1- 잘 되어 있죠. 통치행위 요소. 자, 이 부분은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 요소, 고도의 정치성 줄 그세요. 두 번째 법적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이론상으로 법적 판단이 안 될 경우는 아예 통치행위가 될 수가 없죠. 3번 다만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심사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치주의 원칙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법심사 원칙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법심사를 하려면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심사의 대상이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법치주의에도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법심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성립요건, 전제요건이 있는데 법치주의와 개괄주의라고 그랬죠. 자, 개괄주의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었고 개괄주의에서는 그래도 통치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제조건을 심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분행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적용은 사법심사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 대사관에 어떤 건물을 짓는 허가 이런 거 있죠. 요거는 통치행위에서 좀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33페이지까지 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럼 통치행위가 어떤 시험이 나올까,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3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는요, 이 별표를 무조건 4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2번 문제쯤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 행정법이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판례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도배함과 함께 교재를 집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옆으로 말이죠. 박스도 옆으로 할까 세로로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세로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이 부분을 표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주시고, 자, 통칭에 해당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1번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이런 거 있죠. 국무위원 해임하는데 그 건의한 것은 통칭이란 얘기죠. 자, 대통령이 말이죠.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무회의라는 게 있어요.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위원이죠. 이 국무위원은 뭡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해임할 수도 있다. 해임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게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북 송금 사건. 예, 이거 대북,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건설. 매우 중요한 거죠. 대북 송금 사건은 통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가갖고 나왔겠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통칭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통칭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라는 개념을 빼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7번 과세처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회 해산 이런 것도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사법심사를 받을 여지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통치행위 밑에 이제 제가 political question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통치행위는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험생들 34페이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제2강에서는요. 이 통칭의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파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